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딱 33살 된 직장 여성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이고 아직 미혼이에요. 결혼에 관심 있을 나이지만 아직 만나는 사람이나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난한 제 인생에 한 번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결혼 자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도 했고 아직 사람을 못 믿는 상태인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의 배신당한 상처는 잊는 게 힘든 법이니까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과 깨는 걸 파혼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한 것도 파혼은 파혼이지만 까딱 잘못했으면 인생 나락으로 갈 뻔했던 거 피한 거라 결과적으로는 결혼이 깨진 게 조상이 도운 거나 다름없어요. 주변에 결혼 깨지거나 이혼하거나 하는 일들 비일비재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라 결혼 정년기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좀 깨워보려고 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원래는 저 3년 전에 결혼을 할 뻔했었어요. 9시에는 결혼을 하지 말라는 엄마 말 무시하고 제가 만난 사람에게 혼자 푹 빠져가지고는 결혼하겠다고 고집부렸습니다. 결과는 뭐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혼자이고요. 그 인간과 걸려있는 고소권 정리하는데 만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금전적인 손해도 조금 봤고요. 그래도 제 나름의 방법으로 혼내줬다는 생각에 억울하지는 않습니다. 엄마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다면서 가슴을 쓸어내리세요. 내 눈까지 속일 정도 사람이면 보통 나쁜 놈이 아닌 거야. 여기저기 사기치고 다니는 게 몸에 뱄으니 그렇게 말을 잘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낸 걸 천만다행으로 알자. 늦은 나이도 아닌데 급하게 서둘러 결혼할 생각하지 말어. 인연이 안 나타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가 좋은 사람 되면 다 인연이 오는 법이야. 그 사람은 뭐 인연이 아닌 줄 알았겠어? 엄마, 나는 이제 사람 자체를 못 믿겠어.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아마 당분간은 그렇겠지. 너 뒤에 엄마랑 아빠 있으니까 이제는 걱정 말고 돈이나 열심히 모으고 너 건강이나 신경 쓰면서 살아. 그래도 가족들이 그런 일 당할 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혼이라는 것만으로도 타격이 큰데 저는 그전에 처음 사귀었던 사람과 아픈 이별도 겪었어요. 사실 저는 4년 넘게 사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사귀었다고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인연이 아니었는지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20대 절반을 사랑했던 사람이라 충격이 나름 컸었죠. 그 사람이 이별하고 나서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직장인 정문직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신분을 인증하고 나와야 하는 모임이라서 아무나 오는 모임은 아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마음에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건이나 그 사람 외모나 하는 행동이 대체로 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기 소개하는데 정말 멀끔하고 젠틀하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말도 정말 청산유수로 잘했고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명함을 건네면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대전에서 보안업체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제 밑에 직원이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작은 사업체라 크게 내세울 건 없네요. 희수 씨는 초등학교 교사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조건 따지며 사람 만나는 사람은 아닌데 희수 씨는 제 이상형에 가까워서 너무 놀랐네요. 저는 결혼 전제로 만나보고 싶은데 희수 씨는 어때요? 처음 보는 여자한테도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지 제가 혼이 쏙 빠진다고 해야 하나요? 자기는 서울의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이런저런 사업하다가 지금은 제법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서울대 석사과정을 밟고 있느라 일주일에 3번 이상 서울을 올라간다고 하더군요. 사는 곳은 대전이지만 서울 강남에 집도 있다 했고요. 저희 집이 성동구 어디라고 하니 무슨 식당 이름이나 술집 이름을 대면서 아는 척을 하길래 생활권이 주로 서울인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첫 만남에 결코 사귈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첫 만남 후부터 사귈 때까지 저한테 적극적으로 들이댔습니다. 저한테 잘못도 있는 게 정말 싫었으면 단호하게 거절했겠죠. 하지만 한번 만나볼까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는데 몇 번 더 만나다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서 유독 결혼을 채근하고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만난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인가요? 그때는 편한 사이가 되어서 말도 놓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 데이트를 했었어요. 희수 씨 부모님 언제 만날까? 어차피 결혼 전제로 사귀는데 미리 인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은 상관없긴 한데 재우 씨네 집은 인사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예비 시댁은 최대한 천천히 인사하고 싶거든. 우리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나중에 따로 인사드려도 괜찮아. 내가 결혼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그때 인사하면 되지. 저와 결혼하겠다는 걸 너무나 확신하는 사람이라 오히려 제가 부담스럽게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좀 더 이 남자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 반, 그리고 이만하면 결혼할 남자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반이었어요. 하도 저희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길래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초대한 적이 있었는데요. 마침 저희 아빠 생신이셔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시킬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인사 오기 전에 몇 차례 저희 집에 선물을 보냈던 터라 이미 점수는 좀 따놓은 상태였어요. 인사하러 온 날에도 백화점에서 산 한우 세트에 주문 케이크까지 들고 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은 제가 데려온 신랑감이라는 거에 마냥 좋으셨던 것 같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희 엄마는 궁금한 게 많으셨어요. 딸내미가 결혼할지도 모르는 남자를 데려왔으니 궁금한 건 당연했죠. 나이도 이제 겨우 34인데 벌써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고 참 대단하네. 직장 다닌 경험은 아예 없는 건가? 저도 20대에는 안 해본 일 없이 온갖 일 다 해봤습니다. 어릴 때는 집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저 20살 때 이혼하시기까지 해서 돈을 일찍부터 벌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자수성가한 셈이고요. 지금은 부모님과 연락은 하고 살지만 자주 왕래는 하지 않고요. 고생이 많았겠구나. 형제자매는 없고? 예, 저 혼자입니다. 희수가 저랑 결혼하면 신경 쓸 시댁도 없고 신우나 시동생 없으니 아마 편할 겁니다. 아유, 그건 그렇다만 그래도 집에 식구들이 있는 게 좋지. 그래, 집이 서울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결혼하면 거기서 살 생각인가? 엄마가 이런저런 걸 물으시다가 집 얘기를 묻자 남자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아, 그게 아마 그 집은 세를 놓고 저는 대전에 얻어야 할 것 같아요. 저 대학원을 이번 학기에 마치는데 아무래도 본업이 대전에 있으니까요. 그래? 우리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쩌나? 결혼하면 방법이야 많죠. 주말 부부 생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엄마 아빠 소감을 물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만난 지 얼마 된 거 아니잖아. 엄마 보기엔 글쎄다. 사람이 성실해 보이고 멀끔하긴 하다만 더 만나보고 결혼은 생각해. 아직 네 나이가 한창인데 무조건 결혼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엄마도 참 언제는 30 되기 전에 결혼하랬잖아. 이젠 마음이 바뀐 거야? 그거야 작년 얘기고. 엄마가 신년점을 보러 갔더니 너 올해는 절대 결혼 생각하지 말라 그러더라. 무조건 믿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건 하는 게 좋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는 사귄 지 초반이라 남자친구가 결혼을 입에 달고 살아도 진지하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결혼할 사람 아니면 시간 낭비할 생각 없다는 말을 하며 결혼을 서두르더라고요. 둘이 연애하는 동안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평범했어요. 다만 저는 서울, 그 사람은 생활권이 주로 대전이라 장거리 데이트를 한다는 게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이었고요. 다만 사귀는 초반에만 별다른 문제 없이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와중에 물론 다투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몇 가지 이상했던 게 있긴 해요. 첫 번째는 가끔 연락이 두절된다는 거였습니다. 보통 연인들은 안 만나는 날에는 하루 한 번은 전화 통화를 하지 않나요? 문자 연락이야 수시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평일에 만나 데이트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거의 그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서울로 올 때만 만났어야 했는데요. 제가 최근 하면서 연락하면 종종 한참 후에야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날은 연락이 안 닿는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만나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전화통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 연락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고 넘어간다지만 자주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사람 태도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랑 몇 번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일이 바쁜 건 알아. 하지만 내가 연락한 거 뻔히 알면서 종일 연락 두절되는 거 내 입장에서 불안하다는 거 생각 안 해봤어? 거래처 사람들 만나서 술 한잔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서 연락할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 네가 문자하는 거에 어떻게 일일이 다 답장하고 어디 가는지 보고하면서 사냐? 너 이러면 남자가 숨 막혀. 내가 일거수일투족 보고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한테 부재중 전화 와 있으면 연락 한번 간단히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어디 간다, 뭐 했다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그것조차 힘들면 만나지를 말아야지. 이런 식의 다툼이 여러 번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본인은 연락이 두절되면서 저한테는 또 집착이 엄청 심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는지, 뭘 먹는지, 언제 퇴근하고 회식을 하면 몇 시에 들어가는지 다 알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연락 두절될 때는 그럴만하다면서 제가 간혹 바쁜 일로 연락이 뜸하면 문자가 거의 퇴로 수준으로 와 있거나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곤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금전적으로 뭔가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업한다는 사람이 왜 본인 카드 결제일을 못 맞추는 건지 저한테 몇 번 돈을 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으로 큰 돈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얼마 후에 돌려주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저한테 카드 발급 하나를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현금 서비스 쓸 일도 있는데 자기 카드는 거의 돌아가며 써서 한도가 다 차 있다면서 하나 발급해주면 자기가 쓰고 알아서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내 이름으로 된 카드까지 줘야 해? 뭘 얼마나 쓰려고 그래? 현금 서비스는 신용 떨어져서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 몰라? 하루 이틀 쓰고 넣어놓으면 상관없어. 내가 네 돈 쓰고 설마 안 갚을까 봐 그래? 걱정 마. 급할 때만 쓰고 내가 알아서 넣어놓을 테니까. 하도 당당하게 얘기하길래 마지못해 주긴 했는데 준 지 3일도 안 돼서 현금 서비스 300만 원을 받아서 쓰더라고요. 사업상 급하게 썼다면서 며칠 만에 갚긴 했지만 너무 찝찝해서 제가 그랬어요.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게. 아무리 결혼할 사이라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자기 카드 그러고 다니거나 현금 서비스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 뭘 얼마나 썼다고 그래? 너는 겁이 너무 많아. 쓰고 바로 갚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사업하는 사람이 돈 300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 받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 자기 설마 사업하는 거 지금 어렵거나 한 건 아니지?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저는 그 사람이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한사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뒤로 저에게 목돈을 가져가는 일은 없었지만요. 어쨌든 그 일은 이상하긴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일은 손에 놓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것 등등 여러 가지 이상했던 점이 있긴 했네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마 하니 결혼하자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하는 사람이 저한테 뭔가를 속이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어쨌든 다투기는 했지만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도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결혼을 보챈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고요.
그 사람과 사귄 시간은 1년 남짓했지만 그동안 그 사람 가족에 대해 들은 게 많이 없었고 인사를 해야 하는 때가 왔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견례 전에 미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결혼식 날 우리가 정하고 준비 먼저 하자. 결혼 한 달 전쯤에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해버리면 될 것 같아. 뭐? 무슨 번개불에 콩 볶아 먹도 그런 게 어딨어. 당신 부모님은 예비 며느리 안 궁금해하셔? 당연히 궁금해하시지. 어쨌든 이건 우리 부모님도 허락하신 거니까 일단 우리 날 잡고 결혼 준비부터 하자. 몇 번 얘기를 해도 저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죠. 우리 부모님께도 일단 그렇게 설명드리고 결혼 준비부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올해는 결혼하지 말고 내년으로 해를 넘겨 날을 잡자고 하셨는데 제가 고집을 부려서 그래 가을로 날을 잡았고요. 부모님이 별 수 있나요?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고요. 신혼집이 일단 가장 큰 문제였는데 강남에 있는 그 사람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하는 말이 세입자를 당장 내보낼 수는 없으니 일단 처가에서 생활을 하고 결혼 석 달 후에 세입자 계약이 만료되면 들어가자고 하는 겁니다. 혼수도 천천히 마련하자고 하더라고요. 제 직장 때문에 대전에서는 살림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제가 서울 한복판에 집 살 돈을 모아놓은 게 아니어서 남자친구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결심하고 나니까 나머지 준비는 재밌게 느껴졌어요. 웨딩 사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신혼여행지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혼 준비하는 다른 커플들처럼 저도 누구보다 예쁜 결혼을 하고 싶어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당 같은 건 상견례 하고 나서 생각하자기에 미리미리 웨딩 촬영도 하고 드레스도 골라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여자들은 웨딩드레스에 로망이 있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웨딩드레스는 제가 원하는 곳에서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남자친구가 제가 원하는 웨딩드레스 업체 몇 군데를 골라서 의견을 묻더라고요. 내가 괜찮은 드레스숍 몇 군데 알아봤는데 한번 볼래? 어머, 여기 나도 마음에 들어서 눈여겨본 곳인데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이 정도야 뭐. 요즘 예비 신부들한테 인기 많은 곳이라더라. 너도 좋아할 것 같았어? 보통 남자들은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은 참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준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초이스해서 웨딩드레스 투어를 가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남들 결혼 준비하는 거 들어보면 드레스 투어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그 사람과의 드레스 투어는 잊지 못할 날로 남았지만요. 남편이 추천한 강남의 드레스숍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제 체형에 맞는 몇 가지 디자인을 보고 그중 3벌 정도를 입어보기로 했어요. 보통 예비 신랑이 같이 와서 드레스 입은 신부 모습에 감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드레스 투어의 풍경이죠. 설레는 마음으로 드레스를 입고 예비 신랑 앞에 나타나면 남자는 사진을 찍어주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드레스숍 직원은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드레스 입고 벗는 게 꽤나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 보통 여직원 2분이 도와주는데 그때 샵에 하필 직원이 한 번뿐이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고요. 마음에 들었던 드레스 2벌을 입어보고 마지막 한 벌을 입어볼 때였습니다. 드레스 착용을 도와주던 보조 직원이 저한테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소곤거리더라고요. 신부님, 신랑분 되게 낯이 익어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주 뵌 분이더라고요. 저희 샵에서요. 뜻밖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 저 사람을요? 여기는 무슨 일로 왔을까? 어떻게 기억하시는데요? 혹시 신랑분이 웨딩업체 직원분이 아니세요? 사실 몇 달 전에는 우리 샵에서 봤을 때 그전에 제가 다른 샵에서 일할 때 꽤 여러 번 여자분들이랑 드레스 보러 오신 적 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드레스 골라주셨던 거랑
워낙 키도 크고 인물이 좋으셔서 제가 기억이 나요. 이쪽 개톡 일하는 분이셔서 여자분들 드레스 골라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일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정말 제 신랑을 다른 샵에서도 봤다는 말인가요? 혹시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고요? 그 여직원 말을 듣는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다른 여자와 같이 드레스를 고르러 왔다니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직원 말로는 남편이 웨딩업체 직원인 줄 알았을 정도로 여러 번 왔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결혼할 신랑들은 자기 여자와 드레스 투어를 올 일이 없는 거잖아요. 제 표정이 심각해지자 갑자기 그 직원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당황하더라고요. 어머, 신부님, 제가 혹시 실수한 건가요?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직원 말을 흘려들으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니요, 괜찮아요. 실수가 아니라 저한테는 큰 정보 하나를 주신 것 같네요. 일단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주세요. 부탁이에요. 저 사람 웨딩업체 직원도 아닐 뿐더러 여기 올 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제가 신부님한테 도움을 드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실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업체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그 여자들이랑 너무 다정해 보였달까요? 제가 사람 상대 많이 해서 한 번 본 얼굴 절대 안 잊거든요. 분명 여러 번 온 사람 맞으니까 찝찝하시면 절대 결혼 추진하지 마시고 꼭 뒷조사 해보세요. 드레스실에서 소곤거리며 얘기한 거라 길게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도 필요한 정보는 일단 얻은 것 같았습니다. 그 뒤 마지막 드레스는 어찌 입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서요. 예비 신랑인 그 사람은 제일 예쁘다며 찬사를 늘어놓았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말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숍에서 나와 저는 급한 일 때문에 집으로 가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도 대전을 내려가겠다 하길래 그렇게 일단 헤어졌습니다.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제야 뭔가 이 사람과 만나며 석연찮은 것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의 진실을 밝혀내기 어려울 듯 했습니다. 웨딩업체 직원의 말과 제 느낌만 믿고 결혼을 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에 조금 비싸지만 엄마 몰래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 몰래 뒷조사를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나 사기꾼은 있는 건가 봐요. 처음 의뢰했던 대전의 흥신소는 제 돈만 받아먹고 일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돈만 받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일을 하지 않아 중간에 조사를 멈추었고 좀 더 금액은 비쌌지만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재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진심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조사하는 기간 동안 참 웃기게도 그 인간이 며칠간 또 연락 두절이 된 적도 있었고요. 제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일부러 만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2주면 사람 신상 하나는 탈탈 터는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거의 3주가 다 되어 흥신소에서 조사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인간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이 사람 참 복잡한 사람이더만요. 이렇게 난이도 높은 사람은 나도 오래간만에 봐서 참 힘들었네요. 이 사람 대학원은커녕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던데요. 사업체는 무슨. 왜 일자리 알선해주는 용역업체 있죠? 거기서 오며 가며 일하는 사람이구만요. 네? 저한테는 대전에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거짓말이 맞는 거네요? 강남의 집은커녕 지금 사는 대전 집도 본인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 대전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는 데가 서울입니다, 서울. 대전에는 살림 차려놓고 같이 사는 여자가 있어요. 들을수록 점입가경이었는데 그 다음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이 인간 서울에서 다른 여자랑 동거를 하던데요. 알면 알수록 아주 더러운 인간이에요. 과거에 유흥업소에 일을 좀 한 것 같고
여자들 등쳐먹으면서 산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도 만나는 여자가 있다는 거네요. 이 인간 만나면서 이상하다는 생각한 적 없었어요? 강남에 있다는 집은 그 남자 집이 아니에요. 그 남자가 만나는 여자가 거기 사는 것 같던데 그 집 사는 사람 만난 적 없죠? 무려 그쪽 말고 만나는 여자들이 3명이나 되네요. 흥신소에서 조사한 그 사람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날은 고작 하루 이틀이고 나머지 날은 여자들을 돌아가며 만난다고 하더군요. 아마 그 여자들에게서 분명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거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랑은 왜 결혼을 하려 했을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흥신소 팀장님이 하시는 말이 아마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잠수 타거나 다른 핑계를 댈 겁니다. 이 인간은 결혼 빌미로 큰 건 하나 해먹을 그림을 그리는 게 분명해요. 지금까지 그 사람한테 돈 건넨 거 없었죠? 충분히 믿게 해놓고 뒤통수 칠 겁니다. 내 말이 틀림없어요. 모른 척하고 있으면 분명 목돈 요구할 거예요. 그때 노려서 뒤통수 쳐보세요. 그 증거만으로 바로 혼인빈적 사기 고소 가능하니까 현명하게 판단하시고요. 예비 신랑의 추악한 진실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은커녕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뉴스에나 나오는 일이 아니었나 싶고 분명 나한테 일어난 일인데도 못 믿겠는 겁니다. 하지만 흥신소에서 건넨 증거들을 손에 쥐고 그냥 고소하고 끝낼 수는 없겠다 결심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배신하고 속이는 사기꾼은 그냥 순순히 파혼하는 걸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사기치고 상처 주는 건 막아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 직원에게 받은 예비 신랑놈의 여자들 주소를 전부 받아놨습니다. 저는 일단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진실을 알았다는 걸 숨기고 혼내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그놈이 만나고 있다는 다른 세 여자들에게 전부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나쁜 그놈에게 우리 모두 농락당하고 있었다는 진실을 알렸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요. 그 여자들 하나같이 저처럼 멀쩡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며 나름 여유롭게 생활하는 전문직 여자도 있었어요. 이 여자들과 한 남자를 공유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더러웠지만 각각 연락을 취해보니 모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사람 모두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은 결혼을 빌미로 여자를 안심하게 하고 돈을 야금야금 뜯어냈던 거죠. 2년 넘게 만났다는 여자는 심지어 돈 몇천을 그 인간에게 줬다고도 했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우리 신혼집으로 쓰기로 한 강남집의 세입자라던 다른 여자는 심지어 직업이 회계사였어요. 미친 거 아닌가요? 똑똑한 거랑 사기당하는 거랑은 별개인 건가 봐요. 그렇게 똑똑한 여자도 남자랑 결혼하자는 말을 믿고 몇천만 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지역 직장인 모임에 사기치고 가입을 했겠죠. 여자들에게 물어보니 그 인간 직업을 전부 다르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참, 사기치려면 머리도 좋아야 하나 봅니다. 많은 것을 기억해야 하니까요. 사정상 모두가 한자리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 계획을 얘기하니 다들 저에게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크고 작게 그 인간에게 사기당한 게 사실이었고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생겨버린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여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복수의 계획을 짜는 동안 마침 그 인간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치가 떨리고 만나기 싫었지만 사람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제가 결혼 준비로 바쁜 척했더니 철석같이 믿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쩜 흥신소 팀장님 말이 딱 맞는지 저에게 그 인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희수야, 내가 너 힘들까봐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급해서 어쩔 수가 없네. 실은 우리 신혼집 하기로 한 강남 아파트 말이야. 거기 세입자가 나간다는데 보증금 빼줄 돈이 1억 정도 모자란 거 있지? 한두 푼이면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야. 당장 이번 주에 나간다는데 돈 마련할 길이 없어. 너 결혼 비용으로 모아놓은 돈 1억 정도 있지? 그거 나 좀 빌려줘. 어차피 결혼하면 네가 돈 관리할 테니까 그때 내 돈 마음대로 해도 좋아.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원래 저라면 돈 없다고 죽는 소리 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1억?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세입자 내보내려면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나도 지금 당장은 안 돼. 엄마한테 맡긴 돈도 돌려받아야 하고 이래저래 예금도 깨야 해. 그럼 언제쯤 줄 수 있는데? 이번 주말까지는 마련해 볼게. 그럼 괜찮지? 아, 그럼 괜찮고 말고. 아유, 다행이다. 나 정말 곤란했는데 네가 나 살렸네. 고마워. 그럼 주말에 만날까? 돈을 직접 만나 주겠다고 하니 아주 신이 나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야, 근데 나도 하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 내가 이번 주까지 그 돈은 마련해 줄게. 근데 나도 신혼여행 예약금이랑 이래저래 돈 쓸 일이 좀 있는데 당장 현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되는 대로 돈 좀 바로 해줄 수 있어? 사업한다는 사람이 설마 돈 몇 천은 있을 거 아니야. 빌려주면 내가 주말에 만나서 1억 보태서 줄게. 뭐? 얼마나 필요한 건데? 한 2천 정도면 되겠어? 응,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 더해주면 좋겠지만 그거라도 일단 해줘. 저는 그 인간이 가오를 세우기 위해 또 제가 본인을 믿게 해서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그 돈을 해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마 급한 대로 다른 여자들에게 빌리거나 아니면 현금 서비스를 받을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다른 여자들에게 미리 말을 해놨었죠. 그 인간이 주말까지 줄 테니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라고요. 몇 시간 후에 그놈이 저한테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보내고는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이거면 되겠어? 주말에 만나서 1억이랑 이 돈 돌려주면 돼. 잘 쓰고 주말에 보자. 여자들이 돈을 안 빌려줬을 건 분명했고 그럼 그 인간 돈 나올 곳은 카드 현금 서비스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요. 저한테 2천만 원 일주일 동안 빌려주고 1억 넘는 돈을 받을 생각하고 있었을 테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 동안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새 여자들도 나름대로 모두 준비를 마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어렵게 시간을 내 모두 다 만났습니다. 같이 사기당한 증거를 모아 그 인간 콩밥을 먹이기로 했거든요. 그놈이 현금 서비스 받은 2천만 원은 우리 넷이 500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다들 크고 작게 피해 입은 금액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는 작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인간에게 쥐어짤 수 있는 돈은 당장 그것뿐이었기에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들 제 말 들으세요? 다들 어려운 결심하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 못된 인간 다시는 여자들 등쳐먹지 못하게 감방 보내주자고요. 주말에 시간들 어떠세요? 같이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자 우리 중 가장 연장자인 여자가 그러더군요. 우리끼리 고소하면 그 인간 도주할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무조건 경찰에 잡혀가게 해야 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다 같이 작전을 짜야겠죠. 카페를 통째로 빌립시다. 그래서 가두리 쳐놓고 그 인간 잡자고요. 그래요. 그 방법이 좋겠네요. 다들 동의하시면 10세 일반 돈 걷어서 그렇게 합시다. 다른 분들이 동조하길래 그렇게 하기로 치밀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놈과 만나기로 한 날이 왔습니다. 애초에 섭외한 장소는 일부러 우리 동네 한적한 작은 카페를 골랐어요. 굳이 돈 내고 빌리지 않아도 손님이 없을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카페 주방에 여자 둘이 대기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밖에서 경찰을 부르고 문을 잠그는 역할을 맡았고요. 어쨌든 그 인간은 아무 의심 없이 신나서는 저를 만나러 왔더라고요. 저한테 돈 받을 생각에 신난 표정이 아주 다 보이더군요. 희수야, 먼저 왔어? 결혼 준비 너만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집 문제 해결되면 내가 다른 건 알아서 할게. 오늘 세입자 나간다니까 빨리 보증금 줘야지. 돈 가져왔어? 근데 돈은 어디 있고 왜 빈손이야? 그러길래 아까 화장실 좀 가느라 카운터에 잠깐 맡겨놨어. 기다려, 내가 들고 올게. 저는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걸어갔고 그때 주방에 몸을 감추고 있던 여자 2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놈은 등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못 본 상태였어요. 두 여자가 그 인간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1억 받으러 왔지? 자, 내가 그 1억 줄게, 이놈아. 잘 받아 먹어라. 한 명이 그놈에게 얼음잔에 든 커피를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고, 다른 한 명은 그놈의 머리통을 쥐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이 사기꾼 놈아! 끝까지 우리 속일 수 있을 것 같았냐? 당연히 그 인간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어안이 벙벙해서 제대로 방어도 못했고요. 커피를 잔뜩 뒤집어 쓴 채 머리채를 잡혀서는 여자가 흔드는 대로 고개를 휘저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들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이거 못 나? 야, 김희수, 너 혹시 나 속인 거야? 그 돈은 일단 그 돈부터 내라. 내가 다 설명할게. 이 여자들 말 믿지 말고. 그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시도하더라고요. 저는 성큼성큼 걸어가 그 인간 머리채를 잡은 그 여자에게 손을 보탰습니다. 자그마치 여자 3명이 남자 하나에게 달라붙어 머리채를 쥐어뜯고 입고 있는 옷을 찢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당황을 해서는 제대로 힘을 못 쓰더군요. 야, 이 미친놈아! 뭐? 내 돈 내놓으라고? 네 돈이 대체 어디 있는데? 오늘 나한테 1억 받을 생각이 아주 신나서 왔냐? 꿈깨! 너한테 줄 1억은 없어! 설마 이 여자들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나 다 알고 온 거니까 거짓말할 생각 마! 김희수! 야, 다 알았으면 나만 꺼져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너 내가 2천만 원 준 거 그것도 빚내서 준 거야. 당장 안 내놔? 내가 너 경찰에 신고해버릴 수가 있어? 지금 당장 내놔! 다 밝혀졌다는 걸 알고는 그놈도 자포자기했는지 그때부터는 자기가 현금 서비스 받아서 준 2천만 원을 내놓으라 하더라고요. 야, 그게 왜 네 돈이냐? 너 그동안 여기 여자들 등쳐먹은 거에 비하면 택도 없어. 네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돌려받은 거고 나머지는 감옥 가서 죗값 치러야 할 거다. 감옥 좋아하네. 증거 있어? 어디 지들이 좋아서 나한테 줘놓고는 뜯겼다고 거짓말해? 내가 강제로 빼앗으면 강도지만 다 자발적으로 준 거라고. 너야말로 나한테 거짓말하고 가져간 돈이나 내놔. 내가 지금 경찰 불러? 너야말로 콩밥 먹고 싶냐? 끝까지 뻔뻔하구나, 너는. 경찰 부를 필요 없어. 우리가 불렀으니까. 네가 아는 여자 한 명이 없지? 밖에서 너 잡아가라고 경찰 불렀을 거야. 뭐? 경찰? 이년들이 진짜 죽고 싶냐? 그놈은 내 말을 듣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우리 셋을 뿌리치고 문 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미 밖에서 문을 걸어놨고 이미 경찰도 도착했는지 순찰차가 보였습니다. 일이 본인 생각과 다르게 틀어져 버리자 그놈은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더라고요. 주변에 흉기가 될 만한 거 치웠기에 망정이지 우리도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바로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왔고 그 자리에 그놈을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제야 그 인간은 고개를 숙이더군요. 안 잡혀가려고 반항할 줄 알았는데 당당하게 이러더라고요. 여자 많이 만난 죄는 있지만 다른 죄는 없으니까 어디 해볼 테면 해봐. 그놈이 하는 말을 듣고 거기 있는 여자들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했고요. 통장 이체 내역과 결혼을 빙자해 사기를 친 증거들을 전부 제출했습니다. 그놈은 자기도 저를 고소하겠다나요? 제가 거짓말로 돈을 뜯어갔다는 개소리를 했지만 우리가 뜯긴 피해액을 들은 형사님은 그놈 말을 개무시하더군요. 사실 제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만 거기서는 딱 잡아뗐어요. 그놈이 저한테 1억 뜯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준 거고 내가 전부 갖지 않고 여자 넷이 나눴다. 문제가 되면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 인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 여자들과는 거기서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고소권은 거의 몇 개월 만에 마무리되고 그 인간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초범이 아니었는지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여자들과는 거기서 어색하게 헤어졌습니다. 힘을 합쳐 그놈을 잡긴 했지만 편한 사이가 될 수는 없었으니까요. 각자 손해본 돈과 마음의 상처는 각자가 회복해야 할 몫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파혼이라면 파혼인데 인생 나락갈 뻔한 거 막은 거라 조상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요.
사람 볼 줄 모르는 저의 멍청함 때문에 여러 사람 고생시키고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한 거 당분간 빚 갚으며 살려고요. 사건 파일에 나올 법한 이런 일을 겪는 사람도 정말 있다는 거 이제 아셨나요? 미혼분들은 사람 만나는 거 늘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의 파란만장했던 파운 스토리와 사기꾼 복수극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는 걸로 다 털어버리고 저는 다시는 이 일을 떠올리지 않고 싶네요. 구독자분들께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